마지막 커플은 광주 커플이고요. 이번 대선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면서 그때 대선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 구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번 19대 대선에서 호남은 그러면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노무현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인사, 홍보, 행정관 그리고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냈던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님, 그리고 시민사회 비서관을 지냈던 이영석 광주시당 위원장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건 노란 장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정과 질투의 장미입니다. 노란색이 질투예요? 장미는 하여튼 우정이고 노란색은 그 질투, 노란 장미는 질투가 있다는데, 세상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힘이 뭐죠? 중력이죠, 중력. 앉아있으면. 두 분은 어떻게 노무현을 만나셨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0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2001년 여름, 가을 그 언저리부터 그쪽에 이제 캠프가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저희 광주 분들 중에 그쪽과 연결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직접 이제 뵌 건 그해 말 광주에 오셨는데, 광주에 이 대학 교수 몇 분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광주에 오면 너가 어떻게 부산 가서 민주당, 그때는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냐. 부산서 먼저 인정을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산에 가면 야, 너 영남 부산 사람인데 어떻게 광주에서 밀어주겠냐.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먼저 지지를 받고 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숨을 푹푹 내쉬면서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우시고 그러시는 거. 저는 그때 처음 이제 뵀어요. 그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그 후로는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저는 2006년 초에 아까 소개하신 대로 들어가서 2007년 말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화에 내려가 계셨을 때 저는 사실 그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뵀어요. 그때가 8월 말이었는데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좀 그 일벌레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읍시다 그렇게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인사관리 행정관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인사 교과서를 써라. 그러니까 관저에서 부르시면 그나마 좀 덜한데 본관에서 부르시면 틀림없이 일입니다. 점심 주겠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일하러 가는 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뭐 그날도 점심을 주겠다 그래서 수첩 없이 와도 된다 그래도 다 수첩을 챙겨가지고 갔죠. 식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야 뭐 드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구청장 하면서 그 인사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인사는 적재적소로 하는 게 아니다. 적소적재로 하는 거다. 세계 모든 동서양의 인사의 원리를 좀 정리해봐라. 인사 교과서를 좀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때는 완성이 안 되고 지금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소적재다라는 말씀을 하신 뜻을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정확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거기에 갔다가 그 사람을 어딘가에 갖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위에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면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직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먼저 분석해봐라. 그 직위에 어떤 과제가 지금 있고 그 직위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밥 주겠다 그러시면 일 시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앞에 있던 감독님이 인터뷰 요청하신 적은 없었어요? 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예, 뭐 저도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뵀는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났는데 기억해 보면 후단협이라 그래가지고 후보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난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대통령께 이제 후보께서 광주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저 기억에는 상록회관일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축사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2002년도에 광주시의회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대통령 여기서 뵀었죠. 뵀었는데, 청와대 근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을 그 리더십을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수평적인 리더십이죠. 예. 늘 이렇게 눈높이에 키높이에 맞춰주는 리더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다. 특히 저는 이제 임기 말에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고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대통령님께 민생 투어를 좀 하시죠.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좀 가보시는 게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내가 한번 움직이면 몇 사람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게 이분이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정치 영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민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8년도에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2008년 총선을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을 전부 청와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광주에서 할 수 있겠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라.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이시죠. 그렇게 아마 저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서민적이시고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계시면서도 본인이 추구하셨던 정책 철학 그리고 그런 지역을 허물려는 정치 구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분이셨다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호남 선택과 이번 대선에서의 호남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각각?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면 이제 그 왜곡된 그런 반문 정서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곡됐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 호남 홀대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당시에는 이제 뭐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호남홀대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돼 있었고 그게 이제 국민의당의 뭐 이제 박모 당시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좀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고 제가 선거를 해보면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등산객들이 이렇게 어디 등산을 간다 그러면 출마자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아침에 인사하고 그러면 상대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유권자들한테 하는지를 이렇게 들립니다. 밖에 있으면 들려요.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들은 올라가면 무조건 이제 그 문재인은 호남홀대 패권 정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을 저희들이 깨지 못했던 게 지난 총선의 패배 요인이 아닌가. 그게 왜 그렇게 효과적으로 먹혔죠? 호남홀대하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 프레임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선거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보다도 더 이제 큰 패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일 처음에 국보위 전략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타난 셀프 공천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당시에 북구 가바고 그리고 이제 동남
갑을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늦게까지 공천을 비워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 공천이 광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그 공천이 당시 광주 혹은 호남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실제 광주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호남 올대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방금 뭐 얼마 전에 출연했던 우리 표창원 씨나 이런 분들이 인재 영입이 되면서 다시 분위기를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잡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런 행보들 때문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자만하게 비춰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게 뭐 패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에 인재 영입하고 필리버스터가 있었어요. 그때쯤에는 거의 이제 대등하거나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정도가 됐는데 그 순간에 민주당이 그 순간에 이쪽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시 예전에 그 고질병이 도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광주 편은 우리 거가 될 거다라고 오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민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자신들 그러니까 지도부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대상으로 이쪽을 삼고 그러는 순간 이제 상대방 당에서는 요걸 파고드는데 그 파고드는 게 저는 반문정서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민주당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퍼뜨리면서 같이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것까지 가져가고 그 주범이 주역이 호남 홀대의 주역이 당 대표인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편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될 관점에서는 정도로 적어도. 광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호남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김종인 전 대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어서 대선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되짚어보는 건데. 저는 뭐 공식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당시 분위기는 뭐 거의 90%가 오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고요. 또 일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와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건 뭐 호남 인사 홀대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부분 좀 밝히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후보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70, 80%는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왔더니 효과는 어땠어요? 같이 저 이제 비서관 할 때 비서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시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매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한 5단계 정도로 저희 당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 비율이 바뀌었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거든요. 광주 방문. 살짝 올라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민주당조차 혹은 민주당의 후보들조차 그 뭐 반문 정서 혹은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기 압도됐던 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에? 문재인 대표께서 오셔서 이제 그 5.18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은 굉장히 그때는 긍정적인 그런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었죠 당시에. 예. 왜 이게 대선에서는 확 뒤집어진 거죠?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광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동안에 87년 직선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7번째 치렀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광주 시민들의 선택은 굉장히 좀 쉬웠다. 단답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선거가 정말로 광주 시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그리고 또 광주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저는 판단했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V 토론이나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야 이제 그 원로 인사분들에게 지지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 민주의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 찾아가서 원로분들을 찾아뵙고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까지는 그 원로분들이 결정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안 하고 계셨는데 한참 이제 들어갔더니 그 원로분께서 이제 앉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철수는 안 되겠대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드 입장을 바꿔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대뜸 문재인도 학생운동을 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학생운동뿐만이 아니고 5.18의 당사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5.18 이런 신청을 안 하시고 보상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시면서 학생운동을 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남 인사 홀대했다 이렇게 또 알려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진실들을 광주 시민이나 전남 도민들이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고, 호남의 민심 혹은 뭐 광주의 민심이 이렇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의 지표상으로 확 넘어가게 된 변곡점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당도 경선이 끝났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위기가 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앞선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TV 토론이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촛불 민심, 촛불 현장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번도 가지를 않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광주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 DJ 햇볕 정책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공과 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후보의 차별성을 이제 광주 시민들이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떤 한계 상황을 돌파해내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두 가지로 어떤 후보가 우리 편이냐, 이게 후보가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에 저는 판가름이 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김정숙 여사님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7, 8개월. 김정숙 여사가 한 7, 8개월 동안 매주 광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광주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실이었나요, 그게? 처음에는 언론에 비공개로 다니셨기 때문에 많이들 몰랐었죠. 몰랐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게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불과 1년 전에 총선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났다가 대선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고 지금은 압도적이거든요.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막 95% 그래요. 95%, 96% 막 빨갱이야. 북한에서 가능한 숫자거든요. 원래 4, 5% 정도는 독도 한국 겁니까? 물어봐도 아니라는 사람이 5% 정도 나와요. 아니 근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8%예요. 전국에서도. 물론 전국적으로 높긴 하지만 비이성적으로 높긴 하지만 호남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 광주 전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진 거는 네. 5.18 이후에요. 5.18. 그게 영향을 미쳤나요? 자, 그랬는데요. 저는 총선 때 왜 그랬고 대선 때 왜 그랬고 지금 왜 그러냐 이런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광주 시민들의 쭉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 흐름의 근거에는 그냥 표현을 하자면 정당 회귀적 투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호남의
이 제대로 하느냐, 우리 편이냐를 가리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뭐 자리를 많이 달라, 무슨 예산을 많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가는 방향이 무언가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응원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바로 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때는 국민당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 제 가고 길을 있다. 못 가고 있는 데 대한 그런 회초리였죠.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회초리 역할을 한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광주 같으면 당선자 수로는 소선거이기 때문에 8대 0이지만 55대 4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기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그 정서가 있는 거죠. 광주는 결코 지역적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니물리한 행진곡을 저희들이 9년 동안 재창을 못했던 그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저 기억에 2013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첫 5.18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광주시에 부시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5.18 재창, 니물리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해서 이제 그때 보훈처장 박성춘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박성처장 보훈처장에게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민주노총이 그 민중의례 때 부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가 니물리한 행진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팔뚝질을 한다. 세 번째 거기에서 님은 어디 다른 님이다. 예, 뭐 이런 그래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라고 그러죠. 김정은.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팔을 흔들지 않겠다 대신 태극기를 들겠다. 이렇게 또 이제 다시 또 보훈처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극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2013년 5.18 행사 영상을 보시면 박근혜가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니물리한 행진곡 합창을 할 때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응어리들이 저희 광주 시민들에게 남아 있었던 게 이번 37주년 5.18 때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대로 5월 9일 당선이 되면 5월 18일 37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광주 시민과 부르고 싶다. 그걸 하셨거든요. 그랬죠? 예. 그게 광주 시민들의 응어리를 한꺼번에 씻어낸 그리고 그런 지지율이 올라간 계기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제가 살짝 보충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한 가지로만. 한 가지로만. 좋습니다. 네. 네. 80년 5.18에서 시작해서요. 욕시방쟁, 김대중, 노무현, 촛불혁명, 그리고 문재인. 이 흐름이 사실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유전자 계보가 광주 시민들의 그런 지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로소 이제야 광주의 5.18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37년 동안 한때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 정도 이런 부분이 정당화되고 또 뭐 YS 시절에도 이런 데 대한 접근이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광주 5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면서 이 정부가 5월 광주민주항쟁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 유전자 계보의 일치에서 오는 쾌감이 우리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 기념사가 그냥 기념사가 아니고 그 문장 하나씩 읽어보면 그 이게 그 안에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 정대하 기자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냥 기념사가 아니라 광주 선언이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5.18 기념사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도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거기 그 대통령 기념사가 그렇게까지 사람들 마음에 가 닿은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번 정부에 광주가 바라는 게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 지금처럼 해주시길 바랄 것 같은데요.
잘 알겠고요. 그 이번에 광주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했던 게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권 교체에 대한 절실함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호남 홀대가 극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인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 발전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도적이었죠, 의도적. 네. 일부러 더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정체 상태로 남아 있고요. 또 특히 자동차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광주의 그런 그동안 9년 동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 민정배 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해 주시되 거기에 더해서 광주에 대한 인사홀대가 없게끔 그리고 또 광주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또 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러면 10초 정도, 10초 이내 하실 말씀 있어요? 김어준 총수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예, 광주에 또 한 번 오십시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 번 더 올게요. 자, 두 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노무현 8주기 파파이스 광주 특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에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2008년 총선을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을 전부 청와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광주에서 할 수 있겠나?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라.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이시죠. 그렇게 아마 저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서민적이시고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계시면서도 본인이 추구하셨던 정책 철학 그리고 그런 지역을 허물려는 정치 구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분이셨다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호남 선택과 이번 대선에서의 호남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각각?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면 이제 그 왜곡된 그런 반문 정서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곡됐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 호남 홀대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당시에는 이제 뭐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호남 홀대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돼 있었고 그게 이제 국민의당의 뭐 이제 박모 당시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좀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고 제가 선거를 해보면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등산객들이 이렇게 어디 등산을 간다 그러면 출마자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아침에 인사하고 그러면 상대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유권자들한테 하는지를 이렇게 들립니다. 밖에 있으면 들려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광주에 오면 너가 어떻게 부산 가서 민주당, 그때는 민주당 뭐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냐. 부산서 먼저 인정을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산에 가면 야, 너 영남 부산 사람인데 어떻게 광주에서 밀어주겠냐.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먼저 지지를 받고 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숨을 푹 내쉬면서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우시고 그러시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이제 뵀어요. 그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그 후로는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저는 2006년 초에 아까 소개하신 대로 들어가서 2007년 말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화에 내려가 계셨을 때 저는 사실 그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뵀어요. 그때가 8월 말이었는데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좀 그 일벌레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읍시다 그렇게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인사관리행정관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인사 교과서를 써라. 그러니까 관저에서 부르시면 그나마 좀 덜한데 본관에서 부르시면 틀림없이 일입니다. 점심 주겠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일하러 가는 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뭐 그날도 점심을 주겠다 그래서 수첩 없이 와도 된다 그래도 다 수첩을 챙겨가지고 갔죠. 식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야 뭐 드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구청장 하면서 그 인사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인사는 적재적소로 하는 게 아니다. 적소적재로 하는 거다. 세계 모든 동서양의 인사의 원리를 좀 정리해봐라. 인사 교과서를 좀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때는 완성이 안 되고 지금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소적재다라는 말씀을 하신 뜻을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정확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거기에 갔다가 그 사람을 어딘가에 갖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위에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면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직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먼저 분석해봐라. 그 직위에 어떤 과제가 지금 있고 그 직위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밥 주겠다 그러시면 일 시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앞에 있던 감독님이 인터뷰 요청하신 적은 없었어요? 마지막 커플은 광주 커플이고요. 이번 대선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면서 그때 대선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 구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번 19대 대선에서 호남은 그러면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노무현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인사, 홍보, 행정관 그리고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냈던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님 그리고 시민사회 비서관을 지냈던 이영석 광주시당 위원장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건 노란 장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정과 질투의 장미입니다. 노란색이 질투예요? 장미는 하여튼 우정이고 노란색은 그 질투, 노란 장미는 질투가 있다는데 세상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힘이 뭐죠? 중력이죠, 중력. 앉아있으면. 두 분은 어떻게 노무현을 만나셨고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0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2001년 여름, 가을 그 언저리부터 그쪽에 이제 캠프가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저희 광주 분들 중에 그쪽과 연결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직접 이제 뵌 건 그해 말 광주에 오셨는데 광주에 이 대학 교수 몇 분하고 아침 식사 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예, 뭐 저도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뵀는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났는데 기억해 보면 후단협이라 그래가지고 후보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대통령께 이제 후보께서 광주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저 기억에는 상록회관일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축사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2002년도에 광주시의회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대통령을 여기서 뵀었는데, 청와대 근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을 그 리더십을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수평적인 리더십이죠. 예. 늘 이렇게 눈높이에 키높이에 맞춰주는 리더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다. 특히 저는 이제 임기 말에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고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대통령님께 민생 투어를 좀 하시죠.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좀 가보시는 게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내가 한번 움직이면 몇 사람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게 이분이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정치 영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민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